네, 1945년 8월이죠.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습니다. 당시 강제징용자 등 한국인 7만여 명이 피폭돼 목숨을 잃거나 후유증을 지금까지 겪고 있습니다. 72년의 세월이 흘러도 피해자들의 고통 끝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인사이드 대담에서는 8.15 광복절을 맞아 원폭 피해자들을 위한 보상과 대책을 짚어보겠습니다. 자, 심진태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합천지부장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심진태 지부장께서는 그 원자폭탄이 떨어질 그 당시에 히로시마에 그 당시에 살고 계셨죠? 네, 그렇습니다. 당시에 2살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원폭 피해 1세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기억이 생생하시겠는데요. 그때 이야기 좀 자세히 들려주시고요. 자, 먼저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 투하 내용 어떤 것이었는지 간단히 정리한 내용 보시겠습니다. 이영화 기자입니다. 천지를 뒤흔드는 소리, 마른 하늘의 번개, 멀리서부터 몰려오는 어두운 회색빛 구름, 태풍의 수십 배 강도의 강력한 바람과 고열이 건물과 사람들을 한순간에 날려버렸습니다. 도시는 재가 되고 거리에는 온몸에 화상을 입거나 다친 사람으로 넘쳤습니다. 1945년 8월 6일 오전 8시 15분.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됐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생존자들은 지옥과 같은 모습이었다고 기억합니다. 강을 건너가려고 그 다리 위에 나무 다리인데 불이 펄펄 땡기고 가 지나가는데 막 날 살리라고 감지르고 눈물이 다 납니다. 길이 3m, 무게 4톤의 폭탄이 고도 9천여 미터 상공에 떨어졌고 약 43초 뒤 폭파됐습니다. 당시 일본 히로시마에서 14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흘 뒤 다시 일본 나가사키에 두 번째 원자폭탄이 떨어졌고 7만여 명이 숨졌습니다. 부상자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일본에 떨어진 원자폭탄에 피해를 당한 한국인은 사망자와 부상자를 합쳐 7만여 명에 이릅니다. 강제징용 등으로 일본에 머물다가 한국인들이 피해를 당한 것입니다. 한국인 피폭 생존자의 삶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방사능 노출로 인한 피해는 후손까지 이어졌습니다. 72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나는 끔찍했던 그날의 악몽. 이미 고령이 된 한국인 생존자들과 2, 3세대 후손에게까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화면에서 보셨습니다마는 그 심진태 지부장님, 당시에 그 원자폭탄이 떨어졌을 당시에 이런 그 충격 그리고 공포 정말 이루 설명하기 어려웠을 정도로 컸을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 그 직접 겪었던 원폭 피해 1세대로서 정말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우선 그 가족들이 어떻게 해서 히로시마에 건너가게 된 건지 그 부분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과거에는 이 일본 강점기 시대 이미 일본에서는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소탈하기 위한 작전이었었죠. 네네. 그래서 우리 이제 아버님도 이 강제징용으로 일본으로 끌려가게 되지요. 네. 그래서 일본의 히로시마 에바마치 251번지에서 제가 살고 그 원폭 피해자가 당하자. 그 저희들은 어려서 기억은 없지만 해도 어른들의 말씀을 들으면 아주 그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주로 제가 기회 듣고 좀 남는 기억은 이 강이 히로시마에 가면 4개가 쭉 째가 있는데 네. 그 강 쪽에 피폭이 떨어지자 고기가 떼죽음만 한 것처럼 쭉 밀려 있었더랍니다. 그리고 이 물 찾는 이런 분들이 물도 먹기 전에 금방 돌아가시고 이런 목격을 많이 했다는 어른들의 말씀을 수시로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그 지부장께서 그 2살 때 히로시마에 살았을 그때는 그 실제로 원자폭탄이 떨어진 지점하고 거리가 좀 떨어진 데에 거주를 하셨겠네요. 그 저희들은 에바마치 사람이 약 3.5km 거리에서 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 실제로 이제 그런 그 직접 투하된 그 중심 지점에서 3.5km 정도 떨어졌다. 그럼 가족도 다 나머지 가족분들은 다 무사하셨습니까? 저희들은 아침에 8시 15분에 히로시마 떨어졌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아버님도 출근 안 하시고 네. 어머님도 계셨고 뭐 준비 중이라서 마침 집에서 다 있은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당시에 그 히로시마에 있다가 피해를 본 한국인들 굉장히 그 숫자가 많았는데요. 그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사망자, 부상자 어떤 상황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이런 문제는 상당히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잘못된 얘기인데요. 저희들이 우리 한국에도 이 자료를 해가 현황 자료를 한 것도 없고 실태 조사를 한 것도 없습니다. 아, 네. 그러나 저희들이 제가 현황을 하고 있는 것은 일본 내무성 경보국의 자료입니다. 아, 일본 자료를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료에 의하면은 8월 15일 날 8시 15분에 원폭 투하된 것이 인명피해가 44만. 3일 후에 나가사키에 투하된 것이 30만. 네. 이래서 73만의 인명피해가 났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다음에는 한국인 원폭 피해자가 10만입니다. 네. 5만은 거기에서 적사하고 5만은 생존했는데 네. 4만 3천은 영국 귀국하고 7천이 일본에 살고 있다. 네. 이것이 일본 경보국 자료입니다. 그것을 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합천이 그 한국의 히로시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우리 그 원폭 피해자들이 많이 모여서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그 지부장께서도 그 중에 한 분이시기도 한데 왜 이런 그 이 현상이 일어나게 된 건가요? 우리 합천 사람들이 이제 이 피폭자가 많은 것은 일본 강점기 시대 인적 수탈을 할 적에 네. 주로 이제 부산에서 일본 시모노세계까지 이 항만 시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과거에는 부산도 경남입니다. 경남의 전국의 약 90%가 경남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합천인들이 이 그 강제 징용을 갔을 적에 일본 히로시마 군사 도시였어요. 네. 그리고 군사 기지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우리 그 합천인들이 많이 가게 돼가 있고 그 일본 히로시마에서 한국 사람을 만나면은 묻지 마라. 무조건 합천 사람을 인정했다. 네. 그 정도로 이 합천 사람이 히로시마에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원폭 자료관 이 부분 좀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는데요. 지난 6일에 지금 문을 열었습니다. 원폭 자료관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문을 열었는데요. 자, 이 목적이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기록을 오랫동안 보관하고 남겨야 된다. 뭐 이런 거 목적을 가지고 만든 건데 하실 말씀이 또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료관 대해서는 정말로 이거 먹고 역사가 좀 깊습니다. 이 자료라 하는 거는 뭐냐면은 모든 그 국제적인 문제예요. 이거는 전쟁을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료를 남기야 돼요. 그 이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원폭 피해자가 지금 평균 연령이 80세가 넘습니다. 네네. 그런 넘는 분들이 그런 자료 구술 정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안 되면은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네. 일본 사람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거짓말 잘 안 하잖아요. 다음에 이 세상에 가고 빠르면 5년, 늦으면 10년입니다. 그 이후에 일본 사람이 어떻게 하십니까? 너그 나라에서 못 살았어. 우리나라에서 먹고 살다가 미국에서 원자탄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고 싶어 갔습니까? 강제력 하는 건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72년 동안에 아주 늦었지만 해도 규모는 적지만 해도 아주 중요한 자료관이죠. 네. 입니다. 또 지금 그 원폭 피해자들의 생활을 좀 여쭤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합천에 그 평화의 집 그리고 또 원폭 피해 복지회관 이 두 개의 시설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 소개를 좀 해주시죠. 그런데 우선 원폭 복지회관은 1996년 10월 18일 날 개관을 했습니다. 네. 집은 완공했는데 관리비가 없어요. 이래가지고 큰 문제를 삼다가 여러 방면으로 국회도 올라가고 복지부도 올라가가지고 결국 건건히 이 존속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런데 그것도 상당히 어려운 그런 과정을 통했고요. 그 위에 이 복지부에서도 이 필요 있는 걸 넣어야 되는데 사실은 귀찮게 생각하고 필요 없는 걸 넣었습니다. 네. 또 평화의 집은 어떻습니까? 2003년부터 이 평화집을 조직을 했습니다. 거기는 이제 2세들이 이제 후세들이 지금 고통받고 있잖아요. 네. 뭐 경이 되고 모든 그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갖다가 좀 달래보고 거기에 모아서 또 뭔가 심리적인 그런 치료도 해준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평화의 집을 만들어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런 그 평화의 집이라든지 또 복지회관 이런 그 시설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부족하고는 말할 거 없습니다. 그건 부족한데 저는 이제 앞으로는 좀 전망이 있다고 봅니다. 늦었지만도 72년 동안에 우리가 이 국가에서 방치했습니다. 방치했는데 이제는 특별법이 됐어요. 네네. 반동강이 특별법이 됐지만 해도 일부 된 것은 됐기 때문에 아마 금년은 또 이 정부 정치적으로도 바뀌었고 하기 때문에
분명히 잘 챙겨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5월에 이런 그 한국인 원폭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이게 그 만들어진 거죠. 그 당시에도 이제 이런 그 법이 완전하지 못하고 좀 부족하다 이런 불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나마 이런 그 우리 그 원폭 피해자들이 그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이 특별법을 통해서 기대를 가장 많이 하신다면 어떤 부분들을 기대를 하고 계시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하시죠. 특별법은 그는 지금 따지면 좀 웃기고 있었지요. 71년 동안 특별법이 안 만들어지고 국가가 아무리 잘해도 복지국가를 하더라도 국민을 안 챙기면 복지국가가 됩니까? 안 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안 챙기고 겨우 늦게서 반동강의, 그저 생계 곤란 유지비라든지 이런 것도 없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세상이 바뀌어서 아프면 아프다 크고 또 배가 고프면 배가 고플 정도로 이제 세상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교육장에 대해서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와서 보고 과연 핵이 무섭다는 인정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세계 평화 조성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또 뭐냐면 국제적인 문제입니다. 쭉 보고 전 세계를 불러들여서 핵무기를 반대만 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 반대한다는 그런 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그런 세계 평화군이 꼭 조성돼가지고 그런 교육장이 되지요. 정말로 보고 느끼고 과거사를 인식을 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거짓말 수 있는 건 이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런 진실한 고온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이런 그 핵의 무서움 또 참상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그 공헌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특별법에 그런 기대신데요. 그 밖에도 지금 그 원폭 피해 그 가족들 2세대와 3세대 이런 분들도 지금 고통이 심하지 않습니까? 이분들 위한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간략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죠. 정말 기가 차지요. 2세, 3세가 지금 병들고 죽어가고 지금 고통에 싸우고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특별법보다 말 한마디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다시 복지부나 이런 데서 이번에 그런 적용이 안 되진다면 다시 국회에다가 개정안을 올려서 정말로 2세나 후세가 고통받는 예를 해줄 수 있는 정말 국가가 알고는 있을 정도로라도 만들으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부분만은 정말 꼭 그 말을 하고 싶다. 해결을 해야 되겠다 하고 그 강조하실 만한 부분 있으시면 마무리 말씀을 해 주시죠. 저는 국가가 있으면 국민을 좀 챙겨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말하기 전에 국가가 먼저 챙겨줘야 됩니다. 우리 원폭은 그 한이 맺힌 것이 자기가 유선 문제 지금까지 우리들이 말 한마디 못했는데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좀 우리 대변을 좀 해달라. 그리고 하나의 보람된 것은 이제는 사회가 나섰다는 거죠. 시민단체들이 지금 저희들을 많이 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전망은 밝다. 사회라는 건 뭡니까? 이 사회가 달라들 다 이렇게 도와주는 것은 정말로 앞으로 헛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원폭 피해 1세대뿐만 아니라 자녀들 2세대, 3세대 역시 크고 작은 정신적이나 육체적 질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원폭 피해자 실태조사와 종합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되겠는데요. 자, 지금까지 그 한국 원폭 피해자 협회 심진태 합천지부장께서 여러 가지 도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역사 반드시 되새겨보는 그런 기회 많이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8.15 광복절 72주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광복이란 잃어버린 빛을 다시 찾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일제강점기 36년이 우리 결의에게 빛이 없는 암흑기와도 같은 그런 시절이었다는 뜻입니다. 광복이 있기까지 재산을 모두 내놓거나 또 목숨을 걸었거나 그래서 독립운동을 했던 애국지사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광복 이후에도 많은 애국지사들이 제대로 빛을 보지 못했고 지금까지도 묻혀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광복 72주년, 목숨 바쳐 나라와 결의를 지키려 했던 순국 선열이 있었다는 사실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뉴스인사이드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